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17년도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양호했습니다. 그러면 18년도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요. 자,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2018년도의 GDP 성장률이 3.0%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상 경상수지 흑자는 790억 달러, 여전히 뭐 대단한 그런 경상수지 흑자를 무역수지에서 중심으로 해서 보여줄 거라 보여지고요. 자, 17년도에는요 3.2%로 상정을 했고 경상수지 흑자는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958억 달러라는 정말 경이적인 그런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역 규모도요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달러가.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1조 클럽에 들어왔던 그런 좋은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문제죠. 자, 한국은행에서는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용어는 잘 몰라도 되지만 금리 관련된 또 환율 관련된 그런 용어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완화적이라는 개념은요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겠다, 즉 살살 올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낮은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물가가 올라가야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명분이 있는 건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1,400조가 넘었죠. 그러면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금리를 쉽게 못 올리겠다. 특히 북한 리스크가 늘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하는 완화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소득 주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드디어 7,530원을 잡았죠. 시급 기준으로요. 그러면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봤을 때 매월 157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시급이 우리보다 좀 같거나 높은 수준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가 7,530원. 장기적으로 현 정권 말쯤 되면 10,000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득은 회복이 되면서 경기를 회복될 수 있지만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얘기 많습니다. 즉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체가 어려워지면 거기서 발생되는 고용이 안 되고 어떤 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어떤 지출이 줄어들면 경제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에 참 잘 됐고 올해도 잘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전통적인 수출 품목들이 좀 맥을 쓰지 못하고 반도체라든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업종들이 여전히 잘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반도체라든가 일부 화학업종들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업종 있죠. 조선, 철강, 섬유, 가전, 뭐 정보통신기기라든가 디스플레이 업종들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고 오히려 첨단이지만 고용 창출을 많이 못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전히 수출 주도가 되기 때문에 수출은 늘지만 우리나라 국내 경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환율 전망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원화값 강세, 다시 얘기해서 달러값 약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달러의, 즉 원달러죠. 전망을 보면 1달러당 1,040원에서 1,140원 정도 내려가는 추세, 즉 당장에는 1,140원 정도지만 장기적으로 1,000원에 가깝게 내려가는 원화값이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달러가 약세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요인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 중심으로 해서 무역 적자 축소를 좀 줄이겠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보호무역주의를 추정하면서 미국 기업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즉 수입을 억제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 값을 떨어뜨려야지만이 이 미국 기업들의 수출 증가 효과가 있고요. 또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재정 적자라는 건 뭡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 수입, 그 세수를 줄이고 지출을 늘려가지고 재정 적자를 확대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특히 FRB에서,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건데 완만하게 올리겠다. 즉 속도가 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가파르지 않게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달러가 강해질 요인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원화가 강세가 될 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수출 호조죠. 즉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넘쳐나게 되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죠. 당연히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소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즉 예전 같으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달러를 사주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혹시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쪽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2018년도는 빅 로테이션이 시작이다. 즉 큰 전환, 큰 회전,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양극화라는 건 뭡니까? 정반대라는 거죠. 중심, 즉 중간이 약해지고 극과 극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수도권과 지방권의 집값 차이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강남과 비강남입니다. 여전히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 3구 또는 4구, 범강남, 즉 동작구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의 집값 상승률이 비강남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오래된 아파트와 새 아파트의 그 어떤 가격 차이도 커질 것이고요. 또 집이 많은 분들과 집이 없는 분들의 차이도 더 커질 거란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집이 많은 사람들이 한 가구당 한 서너 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6, 7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부와 투자자 간의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게 약해서 조금 더 후속 보완책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2018년도에는 이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집단과 정부 간의 어떤 그런 알력 다툼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자본주의는요, 시장이 맡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워낙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차이를 줄이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반발 심리라든가 아니면 공급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도 강남 쪽 중심으로 해서 집값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방권은 오히려 유탄을 맞아서 더 부동산 경기가 주택을 중심으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파리 부동산 대책은 크게 5가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수요 규제, 금융 규제, 거주 규제, 조세 규제, 그리고 청약 규제입니다. 여기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 일변으로 가다 보니까 반발 심리로 똘똘한 주택 하나 가져가자, 여러 가지 다주택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자, 이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발 집값 상승, 그 관련해서 청약 조정 지역이라든가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이런 곳이 더 상승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역으로 낙인 효과, 역으로, 즉 규제한다는 것은 거꾸로 좋은 지역이구나라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주택을 사고 또 여러 채 살고 있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좀 어긋나는 엇박자를 일부 지역에서 보낼 거다 이거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시고요.
주택 초과 공급률의 보급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총량으로 볼 때는 집이 남아돌죠.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 수는 1911만 9천 가구인데 주택량은 1955만 9천 채라는 겁니다. 즉 102.3%. 가구가 100가구면 2.3채가 남아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전체적인 큰 의미의 통계는 좀 지양하시고 지역별로 보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즉 충청북도, 서울, 뭐 제주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성격과는 다른 시, 군, 구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강남구는 여전히 집이 모자라지요. 땅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그런 신도시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즉 있는 주택 부시고 거기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자, 부신 동안에 집을 몇이라는 기간 동안 3, 4년 동안은 집이 더 필요합니다. 그 강남구 사람들이 다른 구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인프라라든가 동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안 올라도 되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까지 올라가고 즉 이주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새로 신축될 때 또 새 주택이라 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과거에 있던 오래된 주택은 미래에 새 주택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악순환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전체 주택의 60%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 더 커질 겁니다. 즉 단독을 부시고 아파트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뭐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LH 공사가 중심이 되겠죠. 역시 아파트를 질 겁니다. 같은 땅에다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종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는 부실 수가 없고 즉 사업성이 없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 짓는 그런 아파트 단지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오래된 적어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앞으로 50년 이상 갈 것 같고요. 새로운 주택은 앞으로 오랫동안 새 주택으로 이름을 떨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주택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똘똘한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집이 없거나 외곽에 좀 인기가 없는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관련된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허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즉 되는 지역에 고분양가로 계속 아파트는 신규로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7대 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지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물가지수하고 무역수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2017년도 12개월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은 1.9%라고 합니다. 2016년 대비죠. 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보겠습니다. 12년도부터 각각 2.2, 1.3, 1.3, 0.1, 1.0 이렇게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즉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좀 올라갔습니다만 이 부분도 2% 이상 충분히 소비자 물가 상승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고 심리 지수도 지난달에 비해 조금 내렸습니다.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도 조금 내렸고요. 무역 수지는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무역 수지 흑자가 무려 958억 달러, 즉 경상수지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반도체 한 종목만 가지고도 연간 수출액이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치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출 순입니다. 자, 세계 6등이라는 거죠. 6등. 그럼 세계의 나라 개수가 200개 나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반에 30명이라 본다면 뭐 한 7개 클래스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반에서 1등이다 이거죠. 이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높아졌는데 이 수출에 대한 효과가 내수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겠죠. 자, ESI 경제심리지수는 지난달에 비해서 0.2포인트가 내려서 100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즉 중간 정도로 보는 것이죠. 자, 주가지수는요. 제가 6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하고 다우존스 지수 이런 부분들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은 상해 지수는 조금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대 지표가 대부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은 여전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금리를 보면 다른 걸 떠나서
코픽스 금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계부채 1,400조입니다. 자, 1%포인트만 올라가더라도 뭐 상당한 금액, 뭐 10 몇 조 또 20조 정도의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이 있거든요. 각각 올랐습니다. 특히 신규 취급액은요, 0.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교할 때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낮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을 과감하게 받아서 본인들의 DTI 이런 걸 따져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전에 좀 10년 전 이때는요, 금리가 1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그때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출 이자 나가는 거에 비해서 내 집에 살면서 얻는 효용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085원입니다. 월 평균입니다. 자, 이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1,150원대로 기억됩니다. 작년 이맘때 1월, 즉 1년 전에 비해 1년 전으로 본다면 지금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얘기는 18년도 말이 되면 1,040원대까지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되면 환테크가 필요한 것이죠. 즉 지금 현재 원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달러 가치가 약할 때 달러를 샀다가 내년 내후년도에 되팔게 되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달러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 환차익도 가능하다. 특히 달러 예금 같은 경우는 달러로 외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환차익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달러 보험 같은 것도 상당히 유망하다 볼 수가 있겠죠. 통화량은요. 투자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입니다.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약보합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재미있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자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빠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때문인 거 아닌가. 즉 가상화폐 때문에 그쪽 자금들이 중학생서부터 뭐 어르신까지 투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투기성 요소로 볼 때는 주식은 뭐 어떤 대적할 수가 없죠. 가상화폐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 투자에 대한 투기성은 약한데 가상화폐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좀 옮기는 과정에서 최근에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입니다. 두바이유는 조금 올랐습니다. 뭐 차이는 별로 없어요. 자, 배럴당 60달러 정도. 하지만 국제 금시에는 15달러가 내렸습니다. 금시가 내렸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안정됐다는 것이죠. 즉 만약에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하면은 금시가 올라갔을 겁니다. 자, 부동산은요.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만 된다는 거죠. 전국 주택가격 지수로 봤을 때 강남은 강세고요. 수도권은 강보합입니다. 하지만 지방권은 약세다. 평균적으로 소폭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